지금 전국 곳곳에서요, 지역별로 뭐 심지어 안산 같은 데도 단체들이 다 모여서 공동행동이라는 걸 만들고 트럼프 오지 마라 하고, 민노총 같은 단체도 그러고 각 지역 본부별로요, 교회도 그러고 전부 트럼프 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이런 반트럼프 시위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놓고요, 손을 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제가 4부에서 트럼프 오기 전에 중국한테 확실히 무릎을 꿇고 똘마니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반미 시위대, 반트럼프 시위대의 본때를 보이는 쪽으로 지금 문 대통령 지지층이 하고 있는데요. 뭘 얻고자 하는 부분은 그 반트럼프 반미 시위를 미국에 다 중계되게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의 기세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의도가 배후에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국빈으로 트럼프를 불러놓고 한마디로 친한 똘마니들을 시켜서 망신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미국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국 대통령을 사람 같게 여기지도 않으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하도록 미국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테러 경보를 올리기는커녕 낮추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24일 날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21개 기관이 참석한 대테러 관계 실무자 회의에서요, 테러 경보가 주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테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공항에서, 항만에서 검색률도 15%에서 10%로 낮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지금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되는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췄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트럼프가 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이 지금 테러나 이런 부분에 가장 주의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걸 낮추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트럼프 올 때를 맞추어서 일부러 친북, 한마디로 친중 데모 시위대들의 이런 반트럼프 반미 시위를 조장하는 부분에 정부가 배경에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정부는 2015년 11월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2년 동안 2단계인 주의를 유지해 왔는데 하필 트럼프 오기 열흘 전에 이것을 경보를 낮춘 겁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테러 용의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장기간 주의를 유지해서 피로감이 쌓였다. 왜 그 피로감을 하필 트럼프 오기 전에 푸는 겁니까? 참 기가 찬데요. 결국은 이 7일날 트럼프 방안에 임박해서 서울 지역 등 일부만 주의로 복원했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낮춘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대사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 대리한테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에요, 미국 국무부의 훈령을 받아가지고요, 이 반트럼프 반미 시위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명확하게 경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 국가의 원수를 불러서, 그것도 국빈으로, 그 앞에서 시위대들을 내보내서 개망신을 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한미관계를 파탄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요, 한국 정부에서 트럼프 보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안전이 우려되니까요. 뭐 하려고 옵니까?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요, 시간을 따라가면서 이 정권은 정확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졸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시위대들을 어디까지 방치하는지 단단히 국민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홍종학과 관련된 지저분한 일들을, 재산 관련 일들, 무슨 절세냐 탈세냐 하는 문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요, 어제 언론에 나타난 정부가 홍종학을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홍종학이 상속 정려에 비판하고 대기업이나 이 갑질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자신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 기자들이 칼럼을 쓰고는 그러면 당신들은 기사 쓴 대로 사냐,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네들도 기사 쓴 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미쳐도요, 참 다양하게 골고루 미칩니다. 이런 소리 듣고요, 우리 청와대 기자 안 하겠다고 취재 보이콧 하지 않은 청와대 기자들도 간도 썰개도 없는 놈들입니다. 자, 홍종학이요, 제중에 세세하게 따져서 절세니 탈세니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죄는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선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게 위선의 죄고요. 이 형법상의 죄는 아닐지라도 이런 위선적인 인물이 도를 넘으면 그런 인물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나라는 큰 사단이 납니다. 이런 자가 장관이 되면요,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홍종학이 부인 상가에 새들었던 한 자영업자가 쫓겨났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홍종학 부인과 딸이 홍종학 장모로부터 지분 절반을 정려받은 충무로의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25년 동안 이 상가에서 새들어 살아오던 소상공인이 쫓겨났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충무로 가면 보통 인쇄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인쇄업이요. 그래서 25년 동안 인쇄업을 했던 63살 A씨는 동아일보하고 그저께 인터뷰에서 2014년 말에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홍 후보 측의 의뢰를 받은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거니까 이사를 해라고 공문을 받아서 한마디로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25년 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을 했다면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아마 자기가 세를 잘 내는 한은 자기가 하는 이 자리가 옮길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A씨는 홍 후보자 측이 정려를 받은 후 리모델링을 위해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상가 옆에 딸려있던 우리 사무실도 철거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인쇄업은 설비가 많아 갑자기 이사할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인쇄는 전부 기계지요. 그런데 그 무겁고 많은 기계들을 가지고 어디 옮겨가려 하면 쉽지가 않고 또 충무로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벗어나서는 곤란하죠. 인쇄업은 거기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자, A씨가 빌린 건물은 이 홍 후보자 딸이 정려받은 상가와 주소는 같지만은 상가 곁에 딸린 별도 별채로 노후화된 상태인데 2014년 가을에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계약 시점을 지나서 이사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홍 후보자 측은 당시 세입자와 협상이 대부분 원만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물이 노후에 안전규정상 철거할 수밖에 없고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를 앞세워서
나가라 하는 걸 변호사를 보고 나가라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잘 없지요. 내가 나쁜 통보를 해줘야 되고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하면 나는 앞으로 공직을 가거나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나서면 저 사람이 나중에 폭로할 수도 있고 귀찮게 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를 시켜서 이렇게 하지요. 자, 변호사를 앞세워서 임대인이 뒤로 숨은 게 아니다. 배우자인 내 마누라가 임차인에게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가 연락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변호사가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자기는 상속과 정려 부분에 갑질에 그 다음에 재벌들의 어떤 이 거대한 문어발식 경영에 그리고 을의 피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딸은 자기는 특목고를 그렇게 폐지하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특목고는 비교도 안 되는 국제중학교에 딸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람만큼 이중적으로 살기도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면 세입자 보호를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향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되어서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의원일 때요. 자, 그래서 홍 후보자 이 부인과 딸 소유로 돼 있는 충무로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에 갑질 조항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쫓겨난 아까 그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의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내용이 갑질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충무로 건물을 세입자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사항 해석에 관하여 갑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완전히 당에서는 을지로고 지 개인은 갑지로입니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계약서 구조에 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임대차 표시밀에 전부 또는 일부의 훼손 손해를 초래케 했을 때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18조는 을이 상기 각 조항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비 집행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임의로 을의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소송 비용도 을한테 부담을 했습니다. 이 밖에 임대료를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된다. 을은 임대료 및 기타 경비를 매월 납부일에 필히 납부해야 하나 을의 사정에 인하여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 납입 시 납입할 총액의 10% 연체료를 추가로 내라. 갑은 건물관리상 필요할 때 언제든 임차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을은 협조해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홍 후보자 딸이 임대인이고 부인과 홍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명백히 현재의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훨씬 넘어서는 갑질 조항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계약서를 검토한 부동산 업자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서하고 다르다.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해 튀는 조항이 많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건물주를 진상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로 갑질 조항이 많다 그러고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서가 현행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일단 계약을 할 때 세입자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갑질 조항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택가 상가 건물주들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법 개정에 힘썼다고 합니다. 자, 우원식이 위원장을 맡았던 을지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2014년 9월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개최했고 당시 보도자료에 보면 임대료 폭탄과 권리금 약탈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다.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서울의 경우 26%가 위배된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짧은 임대 기간과
평균 1.7년밖에 안 되고 과대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하다. 우리는 이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홍이 정작 자기 중학생 딸이 정려받은 그 건물에 한마디로 쪼개기 정려를 하고 그리고 세입자와 갑질 계약을 하고 또 특정 세입자는 쫓아내버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세입자 보호하고는 잘못되는 쪽으로 갔는데 청와대는 정려 문제만 국세청이 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세를 한 것이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기자 너희들은 기사 쓴 대로 사냐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갑질의 대마왕입니다. 자, 이런 홍종학을 제발 장관을 시키기 바랍니다. 절대로 시키기 바랍니다.